차 그거 야쁘는 거 맞아요. 5년 늦었어, 10년 늦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한국 전기차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건 중국 내수 시장에서 기준이에요.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각인데 글로벌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더 많이 번 줄 알잖아요. 차 팔아가지고 많이 못 벌었어요. 지금까지는. 배추권 팔았잖아. 그 배추권을 누가 많이 사가냐? 전기차 안 만들던 제일 많이 사갔어요. AMD가 그렇죠. 이제 요새 대한민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자, 이제 여기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약간 약장수 같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입니다. MBC 라디오 차카차카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른바 탈 것에 대한 현실성 있는 세계의 취재를 한 30년 가까이 했고 또 연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이제는 탈 것의 시대 그리고 모빌리티의 시대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개념이 좀 애매할 거예요. 모빌리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9.9%가 자동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A에서 B까지 이동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동을 하려면 이동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동할 거냐? 물건이 이동할 거냐? 그러면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의 주체가 정해지면 그 주체에 맞게 적절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객용 자동차, 화물용 자동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동 수단이 A에서 B까지 가려면 경로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만들어줬는데 얘가 물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맞는 이동 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흔히 말해서 이동의 3요소라고 하고 이 모든 산업을 다 합쳐서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전동화는 뭐냐? 전동화는 모빌리티 산업이 아니고 이 이동 수단을 움직이는 동력, 이 동력에 전환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약간 별개로 두고 이해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공부할 때 엔진이 어떻고 서스펜션이 어떻고 이런 공부는 필요 없다 이거죠. 돈 벌 때. 돈 벌 때는 얘가 팔려 안 팔려 그런 트렌드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 급변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일단 잘못됐어요.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개념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기능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확장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적절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전기차로 바뀐다는 건 동력이 바뀌는 거예요. 동력 전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동차 시장의 급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사실 그게 동력 전환이에요. 동력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기본적으로 변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가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전체를 놓고 보면, 물건만 놓고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전기로 가는 차가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내연기관으로 가는 차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가는 차가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 수소로 액체를 만들어서 그냥 내연기관에 태우는 차가 늘어날 것이냐. 지금 이제 그런 전망이 필요한 시점인데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친환경 동력이 전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는 우리 이미 일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전기잖아요. 과거에 전기차 초창기 시대에 왜 휘발유 엔진과 전기차의 싸움이 있었어요. 두 개가 둘이 싸웠어요. 원래 비슷한 시기에. 근데 누가 이겼냐면 휘발유가 이긴 거예요. 왜 이겼을까? 확산성이 기름이 훨씬 더 편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는 전선으로 가야 돼. 전선으로 가려면 계속 전봇대를 세워서 끝없이 전선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충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휘발유는 가서 땅 파가지고 저장고 만들면 그냥 탱크로를 갖다 실어만 나르면 돼.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 내연기관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전기는 그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냐면 일단 매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성 측면에서 전기는 고정된 물건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됐던 거고, 이동하는 자동차는 계속 고정돼 있지만 여기저기 널려있는 주유소라는 곳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에너지 산업이 양분됐던 거예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먹은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석유 재벌 록펠러야. 록펠러가 이 전기 시장을, 휘발유 시장을 어떻게 먹었냐면, 원래 처음에 둘이 경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원래 자동차 연료는 석유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식물성 연료였어. 우리 지금 저기 술 뭘로 만들어요? 식물로 만들잖아, 거의. 쌀, 보리, 옥수수. 옥수수 같은 연료로 만든 게 바이오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연료로 만들어 갔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근데 그 당시에 록펠러는 자동차 연료로 휘발유를 팔 생각을 안 했어요. 록펠러가 먹은 시장은 등유 시장이야. 조명. 밤에 조명 밝히는 거. 근데 이 시장을 누가 들어왔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둘러버린 거예요. 맨하탄에 밤을 밝혀버렸잖아. 그 전에 록펠러의 기름으로 등잔 밝히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 록펠러가 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버리는 연료가 하나 있었어요. 냄새가 독성이 있고 그게 휘발유야. 등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부산물로 나온 거죠. 그걸 가지고 헨리 포드를 찾아가요. 야, 포드, 너 자동차 싸게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싶다며. 근데 네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기름값이 비싸면 누가 많이 쓰겠니? 야, 내가 이거 버리고 있거든? 근데 잘 타. 이거 쓰자. 그래서 고민하던 포드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휘발유가 확산돼요. 그 전까지는 휘발유가 쓸모가 없었어요? 버렸어요. 네, 등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펜실베니아 무슨 호야호야 강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다 막 버렸거든. 그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강에 불이 나가지고 강에 이만큼이 기름이었던 거죠. 그때는 환경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이후로 환경 개념이 두러진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연기관은 내연기관대로 이동하는 산업으로 발전을 한 거고, 전기는 전기대로 고정된 부동산이나 건물 쪽으로 계속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수단과 고정되어 있는 수단의 에너지는 그렇게 해서 양분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국에 전 세계에 전선이 다 깔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하는데 그걸 이동수단에서 어떻게 줄이지?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본 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연기관의 역할을 줄여보자. 그게 써 나온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그렇지. 하이브리드를 전기 플러스 내연기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전기가 내연기관의 보조동력.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도 이 기름 엔진이 돌아가야 만들어지더라. 근데 얘가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23시간을 써 있어. 그러니까 얘 서 있을 때 그냥 얘가 만들지 말고 바깥에 있는 전기 꽂아가지고 충전하면 안 돼?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다가 전기의 역할이 훨씬 더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기름 태워야 돼? 없애버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배터리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선이 깔려 있어서 어디든지 충전기만 설치를 하면 쉽게 전기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주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역으로 질문. 그러면 전기차가 친환경이야? 자, 이게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전기차가 친환경이야?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는데?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과정에서 배터리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거 석탄 떼서 하잖아요. 원자력 떼서 하고. 원자력이 친환경이야? 원자력 자체는 친환경이지. 그런데 폐기물까지 고려하면 고민되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기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누구냐? 내연기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자기들 밥집 끊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개념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동력수단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네, 현실적 관점에서. 이게 이제 LCA라고 그래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먼트라고.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된 부품을 가지고 조립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립되는 부품들은 어디서 와요? 수많은 공장에서 오잖아. 그러면 수많은 공장에서 올 때 탄소 배출하고, 그 다음에 저거 만들 때 탄소 배출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거야. 봤더니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그럼 안에 있는 셀을 만드는 과정, 그 셀의 소재를 만드는 과정, 이거 다 따져봤더니 오히려 전기차가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더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성은 지금은 뛰어나나 이게 앞으로 점점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과정 또는 모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점점점, 또는 심지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는 전기도 석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꽂아서 가면 얘가 월등히 친환경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를 하는 겁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가지고 누가 더 친환경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발전 과정서부터 보면 전기차가 전체 토탈 에피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토탈 과정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게 약 한 20에서 25%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미는 거야. 내연기관 전차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가버리는. 자, 이제 여기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지금 작년에 글로벌에서 9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어요. 올해 1200만 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벌써 15%가 넘었어요. 침투율은 뭐냐면, 그러니까 침투율은 점유율하고 달라요. 점유율은 포션이고, 침투율은 뭐냐면,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 차가 있는데 어떤 거 살래요? 라고 100명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전년도만 해도 한 8명 정도가 나 전기차 살래요.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벌써 1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침투율이라고 해요. 시장 침투.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1200만 대까지 간다 그러니 그러면은 추가로 한 300~4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00~40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과연 여기에다 올인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변수를 하나 얘기해 주면 지금은 시장의 형성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형성기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전기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담아서 가는 게 일단 가장 쉬워. 친환경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왜? 전선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 여기서 이제 전동화의 빠른 촉진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독일 애들이에요. 내연기관 독일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 사실은 친환경의 병행 동력으로 수소를 얘기하잖아요. 수소와 지금 배터리 전기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식당의 밥과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식당에 가면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이미 완성된 에너지야. 그죠? 전기라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충전해서 바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수소는 직접 쓰기 어려워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거든. 연료전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쌀 같은 존재야. 밥이 되기 직전이에요. 대신 얘는 쌀독에다가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해. 근데 밥은 그렇지. 그래서 전기의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소를 병행해서 쓰자는 거예요. 이게 수소 전기차의 개념이야. 그런데 이 수소를 꼭 전기를 만들어야 될까? 수소가 불 붙이면 빵빵 타. 이거 꼭 전기로 만들어야 돼. 그냥 태우면 안 돼? 수소로 내연기관을. 그렇지. 이거를 BMW가 2002년도에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체로 태우려니까 연료 탱크에 많이 못 담아. 수소가 너무 활발한 에너지야. 지네만 놓으면 막 팽창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꽉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못 넣으니까 태우다 보면 멀리 못 가요. 경제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액화시키자. 그래서 이거를 액화시켜. 물처럼. 그러려면 영하 270도가 돼야 돼. 그래서 영하 270도를 계속 연료 탱크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돈이 더 들어요. 그래가지고 포기. 그런데 이 수소를 가지고 굳이 액화를 시켰는데 냉동을 유지하지 않아도 태울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1919년에 독일이 패전을 하죠. 독일이 패전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역사가들이 배경으로 그걸 얘기해요. 에너지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름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힘을 잡고 키우죠. 근데 1925년에 독일의 화학자 프란츠가 고체 연료를 액화를 시키는 화학 공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의 고체 연료는 석탄이었어요. 석탄은 우리가 딱딱하잖아요. 이거를 화학 공정을 거치면 액상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태울 수 있어요. 내연기관에. 그거를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을, 연료 공장을 독일이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그걸 믿고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연합군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들어오는 석유 해상 봉쇄를 했는데 독일이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해요. 대체 저 기름 어디서 나는 거야? 봤더니 석탄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군수물자에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이 안 난다. 그래서 1944년에 923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25공장을 완파시키고 그 해의 독일 전쟁의 군수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is the end. 기름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이 현재에 다시 부활을 해서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섞어서 이 공정을 거치면 액화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 액상 연료지. 이거를 그냥 내연기관의 연료 탱크 안에 그냥 넣자. 그리고 태워요. 그럼 뭐가 타냐면 수소가 타요. 그럼 이산화탄소 나오죠. 다시 수소로 또 묶어. 또 넣어. 또 태우고 또 나오고. 또 묶고 또 태우고 또 나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요, 안 늘어요? 그렇지. 안 늘죠. 그래서 얘는 탄소 중립 연료라고 그래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도에 5억 5천만 리터가 처음으로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독일은 전동화도 전동화지만 기존에 엄청나게 140년 동안 갖춰놓은 모든 내연기관 인프라를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연기관은 기계잖아. 기계. 연료를 태우는 기계. 그 내연기관이 죄가 있어요? 기름이 죄가 있어요. 탄소 배출이라는 원죄. 원죄는 기름한테 있는 거예요. 기름이 이제 쉽게 말하면 탄소가 섞인 연료니까 얘를 태워서 동력을 얻잖아. 그러니까 얘는 엔진은 얘를 잘 태울 뿐 얘를만 안 넣어주면 돼. 그래서 독일 애들은 이걸 바꾸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연료를. 탄소가 없는 연료를.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자 이런 관점에서 과연 내연기관이 쉽게 포기될 것인가? 를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화석연료가 사라지느냐지. 이동산업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내연기관은 쉽게 포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연기관에서 태우는 연료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LPG에서 이제 합성연료가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지 아직은 예측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2030년이나 2035년, 2050년까지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일단은 전동화야.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기를 일단 쓰는 거예요. 배터리에다가 전기 담아가지고. 그 속도가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왜냐면 못 맞추면 벌금 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뛰어든 이유가 벌금 안 맞으려고. 규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더 많이 번 줄 알잖아요. 차 팔아가지고 많이 못 벌었어요. 지금까지는. 배출권 팔았잖아. 그 배출권을 누가 많이 사가냐? 전기차 안 만들던 스텔란티스가 제일 많이 사갔어요. 옛날에. FCA 그룹. 걔네가 테슬라 이익 만들어준 거야. 그나마 작년 2021년 말인가? 그때 기준으로 이제 차 팔아가지고 조금씩 이익을 낸 건데 차 팔아서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 배출권 팔아서 이만큼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 갭. 요만큼 이익을 난 거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차 팔았고 이익 난 줄 알아요. 차 팔아 손해봤어.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 배출권을 사가던 기존의 완성차 대기업이 우리가 전기 찰 겁니다라고 하면서 뛰어드니까 사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차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익의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왜?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한때 작년에 뭐 우리가 한참 그 테슬라 좋았잖아요. 전기차 많이 팔고. 그러니까 값이 비싸게 막 해가지고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 소재 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 그냥 반영해버린 거지, 테슬라는. 그러면 내연기관 애들은 기존에 뭐 현대나 GM이나 이런 애들은 전기차 값을 올리기 싫었을까? 올리고 싶었지. 근데 올리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가 부담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 아니에요. 그 번 거의 일부를 이걸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유지된 만큼 소비자들이 더 찾은 거예요. 더 찾았으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은 빠진 거야. 그렇게 이제 구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전기차하고 2차 전지는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전기차가 늘어난다, 2차 전지가 늘어난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자율주행은 달라요. 자율주행은 전기차 아니어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자율주행은 지능의 문제이고 전기차와 2차 전지는 하드웨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지능의 문제인 거고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움직일 때 필요한 동력의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왜 같이 가냐? 자율주행을 지능이라 그랬잖아요. 컴퓨터랑 똑같은 거거든. 사람도 머리만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거 알죠? 공부 많이 해봤지 옛날에. 공부 엄청 집중하면 배고파. 엄청 에너지 많이 쓰거든. 이게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국은 끊임없이 연산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은 내연기관으로 뭔가 만들어서 얘는 바퀴 동력 만들어주기도 바쁜데 언제 여기다 전기 주고 있어. 근데 이미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자율주행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에 적용할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전기나 수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동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건 얕보는 거 맞아요. 나 중국 애들 많이 만나잖아. 대놓고 얕해. 5년 늦었어, 10년 늦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양질 전화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양이 질을 바꾼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전기차를 우리보다 먼저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의 경험의 케이스가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라예요? 배터리 우리가 잘하잖아. 물론 중국이 잘하는 배터리와 우리가 잘하는 배터리는 소재 자체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화학이나 배터리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고 자동차를 오래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국이 한국 전기차를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건 중국 내수 시장에서 기준이야. 그렇잖아요.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 어디 가도 우리도 있어요. 한뽕도 있고 밑뽕도 있고. 근데 그 시각인데 글로벌에서 보면 글로벌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저가 시장은 좀 달라요. 글로벌에서 뭐 동남아, 아프리카 그 동네는 한국 전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 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보조금이 없으면 불가능해.
근데 보조금을 주겠어요? 나라가 가난한데? 못 주잖아. 그럴 때는 그냥 중국이 저가 전기차는 막 까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도 이제 저가로 깔 수는 있어요. 뭐냐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중에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그 다음에 NCM 배터리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주력하는 거는 3원계 NCM 배터리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배터리. 전력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우린 주로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담으려면 비싸고 좋은 소재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 그래서 우리는 NCM 계열의 비싼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인산철 계열의 저가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3원계, 우리가 쓰고 있는 NCM 계열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이 한 40% 쌉니다. 네,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싼 가격으로 제3세계 시장을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고 싶은데 우리 여기 가려면 NCM 안 돼. 우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써야 돼요. 그래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게 대부분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시장은 안 간다.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에다 팔기도 버거워.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러니 일단 미국, 유럽, 즉 이미 소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 시장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진출하는 거고, 중국은 거기 못 가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전기차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중국은 아예 못 들어와. 저가 배터리로는. 안 쳐줘 얘네들이. 왜? 그 소비자들 돈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뭐 저기 한번 충전해가 얼마 가지도 못하는 거 내가 뭐하러 사. 그렇게 시장이 양분되는 거예요. 이런 상품적인 퀄리티도 확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상품적인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아요. 단지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 차이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지. 고민하겠죠. 인간은 영리를 추구하는 동물이잖아요. 끝없이 돈 벌려고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저가 배터리로 쟤네 한국이 만드는 배터리만큼 성능을 낼 수 없을까? 그랬더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 배터리를 팩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모듈, 뭐 배터리 뭐 8개 또는 16개짜리 착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로 착착 또 여기서 착착 해가지고 이거를 덮어가지고 쓰는 게 하나의 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듈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 쉽게 말하면 방을 만들어준 거죠. 빌딩 한 층을 통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방을 만들어주잖아요. 사장님 방, 전무님 방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그럼 방마다 벽이 있죠. 그거를 없앨 수 없을까? 벽을 허물면 무게가 떨어지지. 배터리 무게가.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남죠. 거기다가 셀을 더 넣어. 그러면 벽의 무게가 사라진 만큼 셀의 무게가 채운 거죠. 그러면 셀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 더 담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요. 이걸 셀 투 팩이라고 그래요. 셀 투 팩, CTP.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 배터리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NCM에 비해서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셀 자체의 기술이 좋아진 게 아니고 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렇죠. 근데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셀트팩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저가 시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도 LFP 인산철 배터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인산철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또는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늦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셀투팩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협적이다. 근데 이렇게 단 다음에 얘는 뭐냐면 셀투팩까지는 됐어. 더 나가. 이제 셀투 샤시라고. 셀투 샤시 또는 셀투 바디. 뭐냐면 이 배터리 팩을 만들었었잖아요. 어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차에다가. 차 밑바닥에 보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양쪽에 프레임 2개 해가지고 쫙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뭐 동력이 만들어지면 뒷바퀴로 굴러갈 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운데 쭉 있단 말이야. 저 차 탈 때 뒤에 보면 이렇게 볼록돼 있죠. 뒷좌석에. 그게 드라이브 샤프트 자리란 말이야. 배기관하고. 없애버리자. 평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그냥 꽁 많이 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이 셀이 더 많이 들어간 팩은 더 넓게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 담을 수 있어.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어.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것도 됐다고요? 아, 됐어요. 최근에 CATL이 이거 가지고 많이 장사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산업계 배터리랑 그럼 이제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차이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3원계가 유리해요. 왜? 3원계도 사실은 그 가운데 이 셀투 바디, 셀투 샤시는 할 수 있거든. 예, 예.
얘네는 그러니까 셀의 기술이 늘어난 게 아니라 셀을 탑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썼지만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이제 폐 배터리의 회수성, 친환경성도 따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저가 배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소재를 추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터리가 다 중금속이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땅에 묻어? 그렇지. 근데 재활용하려면 재활용 사업자가 여기에서 뭔가를 뽑아냈을 때 이거를 되팔잖아요. 돈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소재가 싸니까 뽑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뽑아. 그러면 이 LF 배터리는 그냥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거는 그 비싼 소재가 들어가서 다 쓰고 나면 뽑아요. 그래서 친환경성이라는 게 앞에서 단순히 바퀴로 굴러가는 것만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자원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가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야. 사는 사람. 싸고 멀리 가면 이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 전기버스가 그렇게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버스 사업자는 욕망이 뭐야? 내가 싸게 버스 사서, 그치, 어차피 똑같이 운행해서 한 사람이 타든 100명이 타든 요금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탈 때 중국 버스다 나 안 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내에 택시가 중국 전기 택시가 다녀. 택시 카카오 부르는 사람이 중국 전기 택시가 왔네? 나 안 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번 타고 가는 거지. 그러나 내가 이거를 살려고 하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시장에선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이 대부분 침투율이 좋은 데가 커머셜이에요. 물류, 브랜드의 평판이 크게 관계없는 쿠팡 애들, 이런 애들이 좋아해요. 물건만 싸게 배달해주면 되니까. 받는 사람이 뭔 상관이야. 당연하지. 그런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버스 시장을 38%를 그 중국 버스가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확정이 돼요. 원래는 1월 달에 결정을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 중에 하나를 다 정해놓고 조건을 정해놓고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전에 연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 전기버스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하도 시장을 많이 점유하니 보조금이 나가잖아, 거기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1,600억 원, 거의 한 80%를 중국산 전기버스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여론에서 반대를 한 거죠. 아니, 우리 것도 못 받았거든, 옛날에 중국에서. 중국이 배터리 산업 보호한다고 우리가 좋은 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쓴 차는 보조금 안 줬어. 그러니까 중국도 안 줬는데 우리는 왜 주는 거야? 이런 이 여론이 올라오니까 환경부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기준을 하나 갖고 왔어요. 버스에 한해서. 그랬더니 중국 전기버스가 보조금이 반토막이 난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국산 전기버스 밀어줍니다. 갔는데 발표 하루 전날 중국 대사관이 공문을 보냈어요. 환경부에다가. 작년까지 말이야. 다 잘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가 에너지 밀도야? 이거는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완벽한 차별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환경부가 못 밀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기해놨어요. 발표를. 왜 그랬냐? 이게 지금 투자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왜 그랬냐? 중국이 딱 이런 뉘앙스를 준 거죠. 뭐냐면 그래, 한번 해봐. 복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완성차가 중국에서 전기차로 아직 안 팔려요. 배터리 만드는 소지의 90%가 중국에서 와요. 그럼 우리 니네 LG나 삼성이나 SK온에다가 주는 배터리 소재 딱 10%만 줄일게. 그러는 순간 우리는 1,600억을 국산차로 몰아주려고 했다가 조 단위의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일단 연기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많이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과연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IRA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전구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배터리 회사는 나중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전구체라고 하는 양극재의 이 가공된 소재가 지금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빨리 공급하는 배터리 회사가 훨씬 더 안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일본 얘기 나왔네. 일본은 늦었냐? 이거 보면 답답합니다. 일본은 늦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시장을 익히는 중이에요.